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데러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번들 렌즈를 사용하다가 이제 사진의 재미를 좀 느끼시다 보면은 다음 렌즈를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바꾸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해볼 렌즈는 소니에서 나온 28mm f2.0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리뷰를 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렌즈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렌즈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실수 없이 한 번에 여러분이 원하는 렌즈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소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자, 이 렌즈가 바로 소니에서 나온 f2.0 렌즈입니다. 28mm 2.0 렌즈인데요. 크롭 화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알파 5000이기 때문에 크롭 화각 환산으로 계산하면은 대략 42mm 정도가 되겠죠, 초점거리가.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알파 5100, 알파 6000, 6300, 6500까지 전부 이 렌즈는 42mm 초점거리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풀프레임카 알파 7, 알파 7부터 알파 9까지는 28mm로 사용할 수 있고 더 넓게 찍을 수 있고, 크롭화각에서는 좀 더 좁지만은 멀리 있는 것을 좀 당겨서 찍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번들 렌즈와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번들 렌즈가 딱 이거죠. 크기가 상당히 컴팩트하고요, 가볍고요, 그리고 금액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해상력도 안 좋죠. 가변 렌즈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리개를 그때그때 계속 노출값을 바꿔줘야 돼요. 가변 렌즈가 뭐냐면은 최대 줌일 때, 최대 광각일 때 조리개 값이 최대로 개방할 수 있는 조리개 값이 변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렌즈는 1650, 그러니까 크롭 화각으로 환산하면 24mm부터 75mm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가변 조리개로 3.5에서 5.6을 지원하네요. 최대 광각에서 3.5까지 개방이 되고요. 최대 광각에서는 5.6까지 밖에 개방이 안 됩니다. 더 이상 개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웃포커싱의 약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많이 들으셨다시피 해상력이 별로 안 좋다, 쓰레기 렌즈라고 그냥 거쳐가는 렌즈, 그 정도로 알고 계시죠? 얘는 딱 봐도 얘보다 큽니다. 비교해보면 어때요? 2배 가까이 크기가 차이 나죠. 자, 이 렌즈는 이제 28mm 렌즈인데요. 휴대성에 너무 중점을 두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얘가 휴대성이 좋죠. 얘보다는 분명한 것은, 그죠? 휴대성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잡는 위치가 좀 애매해져요. 마운트 했습니다. 자, 디자인은 상당히 괜찮아요. 아까 이전보다는 컬러 매치도 잘 되고 상당히 괜찮다고 느낌이 듭니다. 이제 전원을 켜고 촬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걸 이렇게 잡고 촬영해야 돼요. 안정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초점 링이나 줌 링으로 이 기능이 작동하게 되는데 이 링 자체가 돌출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손에 계속 걸려요. 이게 미세하게 걸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줌 버튼이 있죠. 줌인, 줌아웃 버튼이 있죠. 자, 이 버튼조차도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느리거든요. 빠르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되게 느려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요.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셔소리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정말 이런 식으로 잡고 찍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찍고,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찍고,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됩니다. 뭔가 안정감을 못 줘요. 이 렌즈 자체가. 렌즈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렌즈를 장착해 보도록 하죠. 자, 크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손에 밑에 받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받칠 수가 있어요. 번들 렌즈는 이 줌링과 이 초점 링이 이게 돌출이 좀 바깥으로 되어 있어요. 외곽으로 돌출이 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렌즈들이 보여주는 그런 거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잡았을 때 이렇게 잡고 안정적인 촬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강점을 보여요.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느낌이 좋은 거는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내가 지금 사진을 정말 신중하게 찍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이렇게 잡는 느낌이 안 좋은 카메라를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내가 찍긴 찍었는데 이 사진이 정말 성공한 사진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 렌즈를 제가 구입하기 전에 몇 가지 렌즈를 후보군에 올렸어요. 뭐냐면은 제일 이거랑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시그마 렌즈죠. 시그마에서 소니 이마운트 렌즈인가요? 크롭 화각 렌즈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 렌즈가 나왔는데 그 렌즈를 여기다 사용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론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예전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예전에 이 알파 시리즈는 그 넥스 시리즈가 전신이죠. 이 알파 시리즈가 알파 5000, 알파 6300, 알파 6500, 이거는 소니 1세대 미러리스가 아닙니다. 원래 소니 1세대 미러리스는 넥스 3, 넥스 5, 넥스
넥스 7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거기 혁신적인 미러리스 붐이 일어나면서 그때 편승해서 시그마에서 소니 미러리스용 렌즈가 출시가 됐는데 뭐냐면은 DN 렌즈라는 것이에요. DN 렌즈가 나왔는데 그 10 몇만 원에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렌즈를 딱 써보고 제가 느꼈던 거, 이 렌즈 완전 쓰레기다 아니에요. 5만 원의 가치도 없는 렌즈를 이렇게 받고 있냐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제가 시그마를 여기서 욕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렌즈 지금 단종됐습니다. 어차피 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시그마 렌즈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고급형 시그마 렌즈 말이죠. 보통 한 100만원, 150만원, 170만원 이런 렌즈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시그마에서 나온 거. 그 렌즈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렌즈만큼 정말 아니다. 완전 쓰레기라는 거죠. 이제 이번에 시그마 렌즈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사진을 봤는데 제가 이제 리뷰나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이 보정을 했구나 안 했구나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고 빛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대략적인 해상력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상력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게 초보자들이 찍어서 리뷰를 올리든 고수가 찍어서 올리는 사진은 사실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이 사실 못 찍은 사진의 리뷰를 보면은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보면은 해상력 상당히 괜찮아서 이거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가격도 얘랑 비슷합니다. 30만원대 중반이에요. 근데 비싸서 사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뭐냐, AF가 완전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됐죠. 이 렌즈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영상 이제 사진을 보면은 한 번에 답이 나올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제일 먼저 역광 상황에서 어떤 빛에 대한 대응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번들 렌즈고 4번 사진이 이제 28mm 렌즈로 찍은 사진이에요. 원본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로우 파일이죠, 둘 다. 그리고 보정한 두 개는 일치할 되지 않은 사진입니다. 이걸 비교 모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열어가지고 1대1 말고 1대8 1대8로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번들 렌즈네요. 이게 번들 렌즈고 선택이 이제 28mm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어때요? 고스트, 여기는 고스트가 없죠. 그리고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28mm가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빛에 대한 대응이 좋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결과물을 보장해 준다는 거기 때문에 번들 렌즈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야경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경 사진, 이거를 이 비교 모드로 야경 사진을 제가 열었어요. 자, 야경 사진 열었는데, 자, 이거는 보정을 한 거예요. 근데 보정을 한 건데 어떤 보정을 했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 보면은 앞 얼룩 제거 추가했죠. 한번 가운데 엄청나게 큰 먼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기 민망해서 얼룩만 한번 지웠습니다. 두 개의 사진 모두 다. 그 외에는 건드린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 모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 1대1 비율로 갈까요? 자, 1대1 비율로 이렇게 갔어요. 자, 이미지만 보고 어떤 게 28mm고 어떤 게 단연의 그 번들 렌즈인지 아시겠죠? 확실히 차이 나죠. 얘가 28mm입니다. 얘가 번들 렌즈고, 그리고 여기 빛 퍼짐, 이런 빛이 퍼지는 현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빛이 갈라지는 이런 모양, 이런 부분들, 확실히 28mm가 훨씬 좋습니다. 얘보다는 훨씬 좋아요. 자, 그리고 다른 부분은 우선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요. 가장 차이 나는 거는 오히려 해상력이죠. 해상력에서 이만큼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는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 렌즈를 어떤 분이 사용해야 되느냐? 42mm 정도 되죠. 풀프레임 화각으로 환산하게 되면 42mm 정도가 되는데, 아웃포커싱이 조리기 2.0으로 상당히 좀 어두운 곳에서도 촬영이 좀 용이하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카페에 이렇게 작은 구성으로 카메라를 두고 가거나, 그리고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을 갈 때,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촬영할 때 그냥 소소하게 촬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 스냅을 위주로 주로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인분들 인물 촬영하는 데 있어서도 좀 인물과 좀 가까이 붙어가지고 교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점을 많이 두시는 분들은 이 렌즈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에서 사실적인 프레임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괜찮은 렌즈입니다. 그런 부분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 방금 얘기 드린 부분들을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이 렌즈는. 그리고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와일드한 풍경을 찍겠다.
안 되죠. 그러면 42mm 초점거리다 보니까 이게 환산 각도가 얼마지 그러면? 환산 각도가 원래 75도거든요. 28mm가 75도니까 대략 54도 정도 되겠는데 54도 정도 되면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와일드한 광각을 이렇게 표현하기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인물만 딱 부각이 되는 완전히 이제 초점 딱 맞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아웃포커싱이 확 날아가는 그런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각 계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 정도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50mm 렌즈 뭐 그런 부분, 아니 35mm 렌즈 정도만 해줘도 얘보다는 분명히 아웃포커싱이 훨씬 잘 될 겁니다. 해상력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렌즈를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렌즈 회사가 상당히 싫어하는 이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렌즈 회사라든지 뭐 카메라 제조사가 정말 싫어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자, 지금 보면은 해상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28mm하고 1대1로 확대를 했을 때 겨우 100% 확대했는데 이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50%로 확대를 해볼게요. 2대1 이걸로. 자, 50%로 차이 확대를 하니까 그나마 좀 덜하죠. 차이가. 그죠? 그리고 얘를 이 정도로 차이를 두면 어때요? 25%로 확대하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좀 덜해졌죠. 그리고 1대1 맞춤으로 가볼게요. 전체 풀사이즈 이렇게 갔을 경우에 풀뷰로 보니까 확실히 이미 차이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어떤 게 번들이고 어떤 게 그건지 몰라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학생들이 되게 많이 보거든요. 대학생, 고등학생, 뭐 금수저가 아닌 이상, 금수저가 아닌 이상 직장 다니지도 않는데 그 150만원짜리, 140만원짜리 렌즈 이런 걸 구입하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힘든데 그런 렌즈를 구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어떤 렌즈를 구입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번들 렌즈와 힘들어요. 그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굳이 무리해서 그 풍경용 렌즈를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지금 보면 이미지가 작죠? 자, SNS에 이걸 올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번들 렌즈와 28mm 렌즈를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네,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이거. 예, 절대 못해요. 자, 그리고 이거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25% 확대. 자, 이걸 딱 잘라가지고 SNS에 올려두고 아마 구분 안 될걸요? 지금 컴퓨터 상에서 보니까 그나마 구분이 되시, 그죠? 자, 그리고 1대1로 확대를 해보면 어때요? 구분이 많이 됩니다. 지금부터. 구분이 많이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확대하느냐? 여러분들께서 700픽셀, 740픽셀, 640픽셀, 900픽셀, 1000픽셀 이런 식으로 리사이징 해가지고 웹에 게시하거나 어떤 블로그, 카페 이런 데 게시할 때는 번들 렌즈로도 충분합니다. 풍경을 찍는다는 가정하에, 예, 풍경 사진을 찍는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충분합니다. 번들 렌즈로.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지금 확대를 했죠. 확대한 이유가 뭐냐면, 자, 만약에 인화를 크게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번들 렌즈로 찍은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퍼집니다. 해상액이 선명하게 잡아주지 못하고 퍼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미지 결과물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지게 돼요. 사진의 퀄리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화를 하더라도 한 뭐 A4 용지 사이즈까지는 괜찮아요. A4 용지 사이즈 정도로 인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번들 렌즈로 사용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대형 인화를 하거나 어떤 전시회를 목적으로 사진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번들 렌즈로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인화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전시를 하지 않는다면은 굳이 번들 렌즈에서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풍경 사진에 한해서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진짜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웹에 게시하고 SNS에 게시하는 용도라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영상을 보시는 학생분들은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자, 번들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번들 렌즈는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풍경용으로 사용하세요. 네, 풍경용 렌즈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이 렌즈가 지원하지 않는 화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물용으로 좀 아웃포커싱을 좀 주면서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35mm 렌즈라든지 50mm 렌즈라든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8mm 렌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구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인물용으로만 찍고 이거는 풍경용으로만 찍겠다. 이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두 개의 렌즈로 거의 대부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떤 렌즈를 사라 마라, 뭐 해상액이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마라, 뭐 그렇게 자신있게 뭐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할 자격은 없어요. 없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라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운영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진 촬영할 수 있는 렌즈를 구성하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있죠. 번들 렌즈는 사실 그렇게 SNS나 웹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티가 안 난다. 그러니까 차라리 와일드한 풍경을 찍기 위한 용도로 하나 놔두고, 그리고 인물용으로 하나, 단렌즈를 저렴한 걸로 하나 구입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걸로 정말 즐거운 사진 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